저는 뭘 국가적 대사를 할 때 올해 안에 뭘 하겠다 이런 걸 할 때 의심을 좀 합니다. 아니 국가는 계속되어 가는 거고요. 올해 안에 뭘 해야 될 이유라는 거는 그거는 위정자가 공사 빨리 끝내서 도둑질 빨리 있을 때 챙겨 먹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 적한테 뭔 약속을 해서 덜미가 잡혔거나 그럴 때 올해 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문정권이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을 하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미국 주도의 유엔 사령부가 이례적으로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유엔사가 방북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또 처음으로 알았을 거예요. 문정권은 서울서 신의주까지 경의선, 또 서울에서 나진 선봉까지의 그 원산을 지나는 경원선, 그리고 이 동해안을 따라 있는 이 한국의 동해선을 또 경원선하고 연결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올해 안에 착공을 하기로 해서 다 연결을 시도한다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간의 철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고 22일부터 5박 6일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열차 시범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군사 분계선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 사령부가 이를 이렇게 반대해서 불허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존재감이 거의 없던 유엔 사령부가 갑자기 한국 정부가 지금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방북 부분을 불허해서 무산시켰다라는 의외의 지금 이 결과에 국민들은 좀 어리둥절할 겁니다. 유엔사가 그 권한이 있었느냐?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53년에 그때 이 7월 달에 정전을 할 때 유엔사가 이 북한, 중국과 휴전 협정을 했지요.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엔사는 뭐냐?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회의가 열렸지요. 그때 유엔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그전에는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화 됐으니까 국제연합이라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세계 평화기구를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개입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자. 그래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다 돈도 다 되고 미국이 주도하고 그래서 뉴욕에 본부가 가 있고 뉴욕 그 건물도 미국이 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유엔이 한국전에 미국 주도로 참전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군사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의료, 경제 지원을 해준 나라들을 공병 지원해준 나라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하면 20몇 개국이 되지요. 그런데 이 참전국들이 병력들이 미국을 빼고는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몇천 명에서 몇백 명, 몇십 명 규모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을 잡단 10수개의 국가의 군대를 다 누가 통솔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최초로 국제 분쟁에 파병을 한 것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같으면 유엔 무슨 평화유지군 무슨 사령관을 여러 나라를 하겠지만은 그때 주력은 몇만 명을 보낸 미국이 주력이죠. 미군이 주력이죠. 그러면 유엔이 위임을 했습니다. 유엔 결의로. 미군 사령관이 이 유엔군들을 다 밑에 배속시켜서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맡아달라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미군에다가 이렇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주한미군 사령관, 미국의 군대로 보면,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로 보면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럼 전쟁이 끝나가 정전이 휴전 상태가 된 지가 지금 뭐 60 무슨 5년째인데 무슨 놈의 유엔군이 있냐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정전, 휴전 상태. 그러니까 군대는 돌아갔지만은 사실상 그때 참전했던 나라들을 대표해서 지금 미국이 유엔 사령부를 유지하고 있고 유엔에다가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 유엔 사령부 회의도 형식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태국군이 마지막까지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군대 중에 태국군이 한국에 6.25 휴전 때부터 70년대까지 한 20년가량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아마 자국으로 돌아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씩 돌아간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엔군과 또 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중립적인 역할로 휴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스웨덴 같은 나라들 중립국들이 또 여기에 감시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은 한반도에 3개의 대표부를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대사관, 서울에 있는 대사관, 또 판문점에 있는 이 중립국의 스웨덴 대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엔 사령부가 한 일은 뭔가 하면 휴전의 주체였기 때문에 남쪽에 이제 남북 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남쪽에서의 문제는 유엔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DMZ라고 부르는 비무장지대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엔이 이번에 불허한 형식적인 이유는 사전 통보 시한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점을 승인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이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예요. 그래서 군 당국과 통보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와 북한군이 해야 되나 북쪽이 유엔사를 상대하려 하지 않아 남쪽에서 한국군이 유엔사와 합의해서 승인을 얻은 뒤 북쪽에 대신 통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유엔사를 이 북한에 넘어가려면 48시간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통행을 하려고 하면 24시간 전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엔사가 허락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북한이 유엔사를 인정을 안 하려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왜?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되면 유엔사의 지위가 사라진다고 보고 북한이 그렇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사가 이런 권한을 사실상 한국이 말하면 다 들어주면서 아주 형식적인 요식 절차로 되어 있던 부분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지금 출입을 불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전 통보 시한은 정세와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 온 터라 유엔산의 승인 불허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금 좌파 신문들이 흥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쪽 인원의 일상적인 군사 분계선 통과 관련 업무 처리 관행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실제로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가름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서류 작성해서 군에 주면 군이 유엔사에 보내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전 통보 시한을 꼬투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경의선 철도 이 북쪽 구간 공동 점검 프로젝트의 밝은 관계자는 남북 양국은 양쪽 철도 관계자들, 즉 한국에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겠죠. 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꾸려가지고 기관차에, 남쪽 기관차에 이 격차 6량을 달아가지고 서울역을 출발해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다음에 기차로 개성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까지 운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기차 6량에 뭐가 달려 있는가 하면 객실, 회의실, 침대칸, 연료물, 그러니까 그 기차에서 먹고 자고 신의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구간에 넘어가면 북쪽 철도 관계자가 기차를 타고, 그래서 남쪽 기관차 대신에 북쪽 기관차가 맨 앞에서 남쪽 객하차 6량을 끌고 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대가리를 바꾸는 거죠. 올라갈 때까지는 한국의 기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북쪽으로 넘어가서는 북쪽의 기관차를 붙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통신 체계가 다르고 해서 북쪽 사람이 아니면 기차를 또 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북쪽 구간의 공동 점검에 나서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부분은 왜 그러면 이 짓을 하느냐? 한국 기차를 끌고 올라가서 신의주까지 이렇게 한다. 북한이 점검해 놓은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냥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사람이 가서 북한 기차를 타고 점검을 해도 될 건데 굳이 한국 기차를 끌고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의 핵심은 1945년 9월 11일 날 이 남북 간의 열차가 끊어졌는데 지금 남쪽 열차가 이번에 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제 끊어지기 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언제 한번 갔냐? 베이징 올림픽 때 응원하러 간다고 기차를 타고 신의주까지 간 적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는 위반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한다라는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인정하라고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란 겁니다. 대북 제재 탓에 북한 철도 현대화를 당장 공사는 못해도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해 나갈 거니까 미국이 간섭하지 마라.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문재인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연결한다거나 올해 안에 공사 착수한다 시한이 없었는데요. 그때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연내한다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만 연내하면 나머지는 다 연내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문서에 남기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적어 놓은 사업들을 다 연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서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불어가 됐는데 지금 오늘 31일이니까 한 열흘쯤 지나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통일부 차관이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을 긴급 면담을 했는데 불어 결정을 뒤집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서류 미비를 불어로 이유를 들었지만은 최근에 남북 관계의 과속을 우려한 지금 그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해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의 군 관계자는 한국의 군 관계자가 상대하는데 통일부 차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찾아간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당혹감을 준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차관은 브룩스 사령관에게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전반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이번 불허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고 보지만은 결국 미국은 입을 다물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없게 좀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남북 철도 협력 사업부터 시작해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한국 측에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봐줬던 거는 이제 하나도 안 봐주겠다. 너네들 속을 우리가 다 파악을 했다.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관심이 없고 북한하고 붙어서 북측 편에 서서 퍼주고 뭐든지 그쪽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서 우리를 뒤에서 엿먹이고 있고 몰래 뭐든 해주고 주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 다 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통일부에서는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일종의 이 칼을 들고 휘두르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남북 철도 협력까지 허용하면 이제 이것들 공사한다고 대규모 자재 장비 돈을 북한에 주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 관계자는 현지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기자들이 그게 미국의 견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도 협력은 사람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재에서 무관했지만은 이제 장비 그리고 물자 등이 왔다 갔다 하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으로 남북 경협을 꺼낸 것이라면 현명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가 삐그덕거리는데 한국이 북한의 경협을 빙자해서 물자나 장비나 이런 걸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남북 협력의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 한국이 조심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 분열의 계기가 될 거라고 데니스 와일드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 협력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신호가 미국으로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에 열차를 북한으로 보낼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유엔 사령부가 허락을 하지 않은 거다. 이러면서 한국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거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의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에서 미북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대북 협력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두 나라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크 피처 패트릭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장은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큰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고 경협 속도를 조절하지만은 문재인의 의도는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북한하고 협력을 진행하는 거다. 외국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이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접근을 강조한 것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한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돼야 비핵화도 촉진시킨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는 북한 핵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걸 뒷받침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 협력은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며 한국은 남북 협력이 북한의 비핵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봐라. 자, 맨날 협력하는데 북한이 그래서 비핵화에 뭘 해준다 그러냐?
한번 말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힐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이 너무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 이런 상황의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미국과 조율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피처 패트릭 소장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선택한 경협을 잘 활용한다면 유용할 수 있지만은 워싱턴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당근만 먼저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한국 정부가 비핵화 조치를 시켜 나가는 데서 미국과 수순과 보조를 맞추어서 북한을 같이 이렇게 대해야 이게 당근이 되는 거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비핵화는 안 하려는데 한국만 당근을 주면 북한은 그거 받아먹고 토끼가 당근 받아먹고 안 나오는 거죠. 우리 밖으로. 미국은 빨리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계속 핵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에 한국이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한국의 분위기에 대해 미국과 다른 우방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촉진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 주도해 왔는데 이제 이것이 한번 재검토돼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걸로 이 모든 시발점이 한국이 주도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데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제재 위반의 대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비핵화 전에 한국과 중국이 그 비핵화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현행 제재를 유지할 건데 왜 한국과 중국이 이런 부분을 무너뜨리고 너네들 마음대로 노느냐.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관계자, 미국엔 재무부가 무서워요. 왜?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 보이콧 대상은 일체의 미국의 금융망과 미국의 무역망에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무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올린 회사와 거래하는 은행들은 전 세계에 미국과 거래를 못하게 돼요. 이게 지난 2005년입니까? 6년입니까? 그 마카오에 있는 방콕 델타 아시아 BDA라는 북한의 은행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게 걸려서 계좌가 동결돼 버렸어요. 북한이 숨겨놨던 그에게 돈이 있었지요. 해외에서 만들어 가지고 숨겨놓은 그 돈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걸 갖다가 중국이 처음에는 무슨 소리 하냐. 그 방콕 델타 아시아가 결국 중국 영향력을 받는 은행인데 무시를 하고 해보려니까 이제는 그 은행과 연결된 모든 세계 은행들이 그 은행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면서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럼 은행이 고립되면요. 뭐 송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은행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심각함을 느끼고 억류 조치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주에서 APEC 회의차 이제 하기 직전에 조지 W. 부시가 왔을 때 회담을 했는데 그거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부시가 책상을 치면서 무슨 우리나라에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 밀수 이런 걸 들면서 그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그때도 재무부가 앞서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나 이 다른 부서가 빠지고 재무부가 등장해서 중국은행의 돈 세탁과 남북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입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느냐는 이 VOA의 질문에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제재할 거를 왜 제재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또 앞으로 제재할 일을 왜 그걸 확인을 해줄 거냐 묻지도 말한 거예요. 제재할 의사가 없다 했겠지요. 없으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제재를 하려고 하고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올 때까지 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언급하거나 제재 위반에 관해서 공개적인 추측을 하지 않겠지만은 미국과 유엔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해 갈 거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하고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이다. 추가로 고려 중이다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개성연락사무소에 10억가량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반입한 부분이 제재에 지금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따지는 것은 큰 물결에 이 자그만 걸 가지고 시비 거는데 불과하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그게 제재 위반이냐라고 하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위반인지 아닌지 한번 분명히 체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사람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숨은 행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관이나 관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너네 손 좀 보겠다. 우리가 체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남동발전이 해명을 했지만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안면 몰수하고 택없는 시비로 기차 못 올라간다고 막아버린 거는 이제는 미국이 너네들에 대해서 체면이라는 것은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건데 너네들이 체면 운운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개떡으로 만들면서 북한과 뒷거래를 하면서 점점 그것을 노골화시키고 한 개 잘못했을 때 봐줬는데 2개 잘못하고 이제 10개를 잘못해도 또 봐주겠지 하고 노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는 걸리는 대로 다 손을 봐버리겠다. 너네들은 그렇게 한 방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족속들이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지금 나서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자, 세컨더리 보이콧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눈앞에 곧 닥칠 이야기 쪽으로 문정권 스스로가 자초해 가고 있습니다. 석탄 밀수 사건이 터졌을 때 북과 주고 싶고 뭐 퍼주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어야죠. 참으로 어리석은 집단입니다.